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2의 연수를 진행할 서울행당초등학교 수석교사 박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수 시작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사의 행복과 교사의 입지, 둘 다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하면 학생이 더 행복해진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입지가 매우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교사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공고히 섰을 때 교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이 교사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법적 신분 보장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교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전문성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문성이 인정될 때 우리의 입지가 공고히 서고 이어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걸 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잘하기. 자, 잘 하려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기.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가르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무엇을 가르칠지 아시려면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가르칠지 아시려면 지도서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어도 훌륭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왜 가르치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왜 가르칠지는 교육과정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왜 가르칠지를 잘 아시면 무엇을 가르칠지가 분명해집니다. 다양해지고요. 왜 가르칠지를 잘 아시면 어떻게 가르칠지 확신이 서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1회 정도 정독하시는 걸 권하는데 특히 총론을 권합니다. 이 총론이 강론의 기저가 되잖아요. 총론의 바탕에 강론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총론을 한 번 정도는 정독하실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읽으실 때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진행할 거예요.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Y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는지, 왜 학습자 주도인지, 왜 깊이 있는 학습인지 등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총론, 이 총론에는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 방법 등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선생님 이런 원리, 원칙, 방법 100%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못하거든요. 그렇게는. 힘들더라고요. 철저히 그대로 적용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이걸 또 기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 방향과 느낌, 이 교육과정의 방향과 느낌은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수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우리의 입지도 공고히 서고 우리가 좀 더 행복의 기둥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은 교육과정 총론 중에서 중요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요. 주로 Y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요 4번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고 선생님께서 따로 공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부, 3부, 4부 내용, 요 강론인데요. 이 국어, 1, 2학년 국어, 1, 2학년 수학, 1, 2학년 통합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 1, 2쪽을 2분 동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화면을 멈추시고 1분 동안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다 보셨죠? 자, 이 부분을 화면을 멈추시고 1분 동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셨나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15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역량교육과정이다. 학습자 주도성 교육과정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규이의 철학이 반영된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설계의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 중 첫 번째로 개정의 주요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2022 교육과정 왜 개정했을까요? 왜 개정했는지를 아시면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정의 주요 배경, 개정한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4가지만 잘 이해하셔도 교육과정 전체를 이해하신 것과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정의 배경 첫 번째, 미래 사회에 뭐가 증가했나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AI, 로봇,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상호 존중과 무슨 의식 함양 중요? 그렇죠.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있죠. 협력과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걸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진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무슨 요구가 증가했어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소중하니까 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들,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와 교육과정, 우원 및 모의 요구가 증가해요. 그렇죠. 자율화 및 분권화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좀 획일화된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고 자율적인 어떤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량이 중요해졌어요. 불확실하니까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량과 주도성과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 깊이 있는 학습이 강조되고 있고요. 이런 역량, 주도성,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가 뒤따라서 강조되겠죠. 그리고 이 수업 설계는 탐구 질문으로, 그리고 이 수업 설계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기반을 두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 소양, 예전에는 3R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좀 달라졌어요. 이 기초 소양을 갖추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식 함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포용성, 협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학생의 주도성, 개별화, 그리고 이것을 위한 수업 설계, 그 다음에 진로 연계. 갑자기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을 때, 그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갔을 때 급격한 변화를 좀 줄이기 위한 거죠. 진로 연계, 그 다음에 성찰, 그 다음 과정 중심 평가, 이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 요구 증가로 인해서 학교의 자율성, 학교 자율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지원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교사 교육과정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왼쪽에 보이는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 분석 2의 자료인데요. 우리 3쪽을 1분 동안 화면을 멈추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살펴보시면 교육과정이 왜 바뀌었는가, 왜 바뀌었는가,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게 되었는가, 이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화면을 멈추시고 1분 동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식이 함양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게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와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 요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네, 개정의 주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 이유로 인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 이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이 개정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 핵심 키워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낱말들의 철학적, 학문적 배경과 뜻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말씀드릴 거냐면 개정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깊지 않게, 너무 깊게 설명하면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역량이죠. 그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량이란 한마디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식으로서만 해결할 수 없고요. 기능으로만 해결할 수도 없고 태도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가 통합적으로 작동되어야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쳤을 때에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역량을 갖춘 사람은 변화하는 상황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A라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A-1, A-2, A-3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는 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역량은 수행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수행은 총체성과 발달적 특징을 지닙니다.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그게 수행으로서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지식만 있을 때 수행이 되나요? 태도만 있다고 수행이 되나요? 그러지 않죠. 기능으로서만 수행하는 건 그냥 어떤 단순한 능력일 수도 있어요. 지식과 태도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발달하는, 점점 발달하는 발달적 특징을 지닙니다. 단순 수행이 아니라 doing by thinking이에요. thinking, by thinking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각에 의한 doing. 이게 바로 총체성과 발달적 특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낱말 기억해 주세요. 이 역량은 통합, 전이, 수행. 이 세 가지 낱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심층학습이에요. 심층학습은 뭐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심화학습과는 다릅니다. 우리 아주 많은 내용을 공부한다고 어떤 걸 잘 해결하나요? 그렇지 않죠. 수학 문제, 뭐 덧셈 문제를 엄청 많이 푼다고 해서 그 아이가 수학적 사고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소수의 핵심 내용, 중요한 건 핵심이죠.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거. 이 깊이 있는 학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층학습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습득할 때 훨씬 더 역량이 신장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뉴런도 어때요? 뉴런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큰 기능을 하지 않는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 간의 핵심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랑만 연결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삶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맥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탐구를 수행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마 수행 등 학습자와 다른 이에게 의미 있고 학교 밖에서도 가치 있도록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단편적인 어떤 정보나 팩트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매우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성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존 듀이가 우리는 경험으로만 배우지 않는다. 경험에 의한 성찰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성찰이 없는 경험은 뼈대 없는 속살이라고 할까요? 저는 학습이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해보는 이 경험이 역량을 기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은 나중에 개정교육 과정에 담겨있는 이 깊이 있는 학습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역량 세 가지 낱말 통합, 전이, 수행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깊이 있는 학습인데 심층학습, 교과 간 통합, 삶과 연계, 성찰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 주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OECD 2030, 예, 뭐 스튜던트 에이전시, 코에이전시, 웰빙 2030, 요거 나침반 이거 보셨을 텐데 선생님 학습자 주도성의 올바른 뜻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전시, 학습자 주도성 개념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먼저 살펴볼게요. 중세시대 때에는 신의 섭리에 따라 선과학을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신에 의존하는 주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시대가 지나서 근대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며 그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이제 신에서 벗어나서 이성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때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한 독립된 주체성을 주도성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 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걸로 많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에이전시는 어떤 뜻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여타 존재 간의 상호 의존성이 인정된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상호 의존성. 특정 행위와 상황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현되는 것으로서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주체됨이 바로 현대의 에이전시입니다. 인물로 치면 요새 축구선수 손흥민이 이 현대의 에이전시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주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도성은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특질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학생의 자율성이나 학생의 목소리, 학생의 선택으로 잘못 이해돼서는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독립적이고 고립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 이건 어느 시대의 주도성이에요? 근대 시대의 주도성입니다. 이것은 과거 근대적 세계관에 토대한 인간상인데 이런 주도성 개념은 한 명의 리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독단과 독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주도성 개념이에요. 지금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주도성은 뭐냐? 상호우존적이고 관계적 맥락을 중시하는 시대의 에이전시는 개인의 특질보다는 고유한 상황에 반응하여 각기 다르게 발현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즉, 저는 단순하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2022 교육과정에서 포용성을 중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교육의 방향이 소수의 인재보다 모든 학생의 주도권, 다양성의 주도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도 교사 중심의 닫힌 정답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열린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어때야 될까요? 학생의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선 학생이죠. 학생이 나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어디에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 교사의 주도성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교사 주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주도성에서 학생 주도성으로 완벽하게 나아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기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즉, 협력적 주도성이 필요한데요. 교사의 주도성, 학생의 주도성, 이 모두의 협력적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교학상장이라고 합니다. 학생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도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미래사회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하는 세 번째 키워드, 창의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보시면 미니C, 리틀C, 프로C, 빅C가 있어요. 여기서 이 C는 뭐의 약자일까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비티.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요. 크리에이티비티인가요? 틀려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의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빅C는 특출한 사람들의 탁월한 창의성, 그 다음에 프로C는 조직 지역사회 영역 내에서 전문가 수준의 창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리틀C는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적인 사고 표현 및 행동, 그 다음에 미니C는 학습과정에 내재된 창의성, 경험과 이해의 변화, 이 정도인데요. 우리 초등학교는 어디를 지향을 해야 될까요? 어느 수준까지? 그렇죠. 요 수준 정도까지만, 미니C나 리틀C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학생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프로C나 빅C로 갈 수 있는 이 미니C와 리틀C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역할이고 성공인데요. 자,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한 전략이나 기술, 프로그램 개발보다 학생 누구나 창의적 소질과 기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일단 인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께서 인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창의성 교육이다. 선생님, 학생들이 가끔 엉뚱한 생각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창의성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 이것만 하셔도 훌륭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기법과 전략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창의성 교육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네 번째 키워드, 학습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20년간 교육의 이론 및 실천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무엇인가요? 네, 교육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배움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배움 중심 교육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근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근대 사회는 산업 사회였습니다. 모던 사회라고도 했죠. 이런 사회에서는 당장 공장에, 회사에 투입할 완성된 인간을 교육하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자, 그럼 완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표준이 필요했고요. 그 표준을 잡기 위한 평균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티칭이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는 게, 잘 가르쳐서 완성시키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사회로 변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일들 또는 개발된 지식들이 지난 400년 동안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잖아요. 불확실한 사회예요. 자, 이때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해요? 옛날에는 ABC 세 가지만 교육하면 완성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거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죠. 뭐 핵심 원리라든지 기반을 다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기반이 갖춰졌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반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표준이 아닌 맞춤형이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평균에서 벗어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티칭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러닝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학습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학습파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통해 상호 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지 않은 학습파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지 않은 학습파는 매우 위험한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하지만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독단에 빠지게 돼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표방하잖아요. 결국은 인류를 치명적인 사건에 끌어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학습파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배움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데 학습파가 상호 주관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학습파에서. 교사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사는 학습 촉진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사 더 중요해졌어요. 왜 더 중요하냐? 상호 주관성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협력. 자, 이 협력을 우리 교사들은 촉진자가 되어서 설계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학습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은 역량과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접근 방법인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깊이 있는 학습, 다른 말로 심층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심화학습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화학습은 학습 내용의 난이도에 따른 학습 단계입니다. 예,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걸 말하는 거죠. 하지만 깊은 학습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 깊은 학습은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른 학습 단계입니다. 보시면 익숙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자, 왜 익숙한 주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죠.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다져야 되잖아요.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익숙한 주제, 많을 필요 없습니다. 익숙한 주제를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그래야 전이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문제에 적응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깊이 있는 학습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삶과 연계했다. 두 번째는 교과 간 연계와 통합했다. 다음 세 번째가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연계된 경험과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계된 경험, 삶과 연계돼, 교과 간 연계돼. 이러한 연계된 경험과 그리고 성찰, 이 성찰이 함께 아우러질 때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익숙한 주제들, 삶과 연계하면 좋죠. 그 다음에 교과 간 연계되면 조금 더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다양한 관점, 교과 간 연계되면서 다양한 관점이 수반이 될 수가 있어요. 삶과 연계되면서도 다양한 관점. 그 다음에 학생의 삶과 연계되고 교과 간 연계된다면 학생이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인 거죠. 선생님들, 근대 사회에서는 티칭이 중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티칭이 중심이 되는 가르침은 약간 정답적 사고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배움 중심의 학습은 디자인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적 사고가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을 의미하는데요. 정답적 사고는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는데 지식 습득, 내용 교육, 동질화 교육, 보편성, 기억하기, 답변하기가 해당이 되고요. 깊이 있는 학습은 지식 전이, 관점 교육, 개별화 교육, 자율성, 상상하기, 질문하기가 해당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년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 깊이 있는 학습의 분량이 더 많아지죠. 사실 저학년 같은 경우에 깊이 있는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저학년 같은 경우,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답적 사고의 교육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3, 4, 5, 6도 정답적 사고의 교육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 비중은 어때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디자인적 사고, 깊이 있는 학습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학년이면 몇 학년이죠? 중2죠. 중2 때부터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깊이 있는 학습이 더 분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 찾기 교육. 이거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 초등에서는 입시와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접근을 조금씩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하기 위한 6번째 키워드 수업 설계인데요. 이 수업 설계는 역량, 주도성,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학습, 그것은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인데, 깊이 있는 학습을 하려면 당연히 수업 설계가 요구가 됩니다. 이 수업 설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 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떤 교수님은 사고의 과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업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일련의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좋은 수업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코로나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쩔 수 없이 인풋까지만 수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한 경우는 프로세스까지는 갔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이죠. 물론 교실 수업은 인풋을 거쳐서 프로세스까지 대부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웃풋 중요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타 선생님들도 이 아웃풋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어 수업이에요. 국어 수업이 이제 시 공부를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뭐 연과 행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이 시를 씁니다. 뭐 이것만 배우진 않겠죠.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시를 써요. 그리고 시 발표까지도 좀 합니다. 시 발표. 신앙송에. 여기까지 좋은데 이 시 발표가 아웃풋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진정한 이해가 일어났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 단순 발표는 진정한 이해가 일어났다라고는 좀 어려워요. 어떤 학생이 시를 발표했으면 그 시에 대해서 직유가 어땠느니, 은유가 어땠느니, 어떤 주제인가 시를 한번 제대로 감상하고 분석하는 것. 이거를 해보는 거죠. 친구의 시를 감상하고 분석해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모둠의 시를 감상하고 분석해보는 것. 단지 발표만 했다고 해서 감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감상 분석을 바탕으로 그 친구에게, 시를 쓴 친구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이 시를 쓴 친구가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과정 중심 평가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수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우겠죠. 기법도 배우고 원근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채도, 명도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구도 같은 것도 배우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페인팅을 하겠죠. 페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보통 저도 그랬거든요. 페인팅하고 게시판으로 갑니다. 게시판으로 가서 그냥 걸어줍니다. 근데 하지만 진짜로 우리 이 미술 수업이 완성이 됐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저도 제 수업을 반성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수업을 다시 한다면 그림을 그리고요.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이 자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구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주제, 자기는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경하는 어린이들이 도센트가 되어서 이 그림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과정. 이랬을 때 우리 진정한 이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기법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구도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 수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배우고 병자호란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났다. 일본이 쳐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이 무찔렀다. 물론 이 정도 배워도 훌륭하지만 우리 이제 어때요? 여기 이제 인풋이 일어났죠. 1592년 일본 뭐 거북선 이런 거 막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르칠 건 그런 팩트들만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다루시게 되잖아요. 왜 침략했을까? 예. 어떻게 극복했지? 했을까? 조사해볼까?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탐구 질문이 되겠죠. 왜 침략했을까? 아이들이 서로 뭐 토의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조사, 뭐 영상 탐색, 영화 탐색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것도 이제 탐구 질문인데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탐구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뭐 난중일기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정비록인가요? 증비록인가요? 제 무식함이 드러나네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게 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또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기서 보면 양반의 무능함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민중이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탐구 조사 활동 이런 걸로 탐구 질문 통해서. 그래서 질문이 있는 학습이 되겠죠. 탐구 학습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끝나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아, 전쟁은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군요. 그 다음에 근대사회가 되면서 시민이 등장하게 됐군요. 그러면서 뭐 절대왕정이 무너졌군요. 이런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전쟁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다라고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또 탐구 질문으로, 얘들아 요새 러시아하고 어디죠? 우크라이나인가요? 우크라이나하고 왜 전쟁이 났을까? 우리 이거 공부한 걸로 전쟁은 무슨 이유로 발생하는 것 같다 너희들이 생각했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한번 조사해 볼래? 얘기해 볼래? 라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진정한 이해가 일어나고 굉장히 신나겠죠. 즐거운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에세이도 쓸 수 있고 포스터도 쓸 수 있고 뭐 연극도 할 수도 있고 뭐 페이퍼도 쓸 수 있는데 수행평가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선생님들이 수행평가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런 결과물이 수행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근데 이 수행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어떤 표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가 일어났는가, 원리를 이해했는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를 평가했을 때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행평가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아웃풋까지 진행이 돼야 비로소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업의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 일련의 수업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죠. 요 과정이에요. 그냥 수업 중간에 그냥 좀 문제 내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어요? 1592년이요. 이런 걸 평가하는 게 과정 중심 평가는 아니죠. 이런 팩트들만 물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런 단순 사실들, 팩트, 어떤 스킬, 데이터, 보캐블러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진정한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는 뭐다? 언더스탠딩까지 도달을 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구 질문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여기 요 과정이나 요 과정에서, 요 프로세스 과정이나 아웃풋 과정에서 탐구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더스탠딩을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교사 주도로 야 전쟁은 무슨 이유로 발생했어, 그리고 뭐 야 일본이 그 당시에 국내 정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대, 이렇게 선생님 주도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때요? 그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게 훨씬 쉽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훨씬 쉽고, 그리고 학생들도 재미있게 주도적으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론과 원리를 이해하는, 여기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개념 기반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리에 대한 이해, 기반에 대한 이해, 우리 여러 가지 불확실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리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런 거에 기반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과 원리를 이해하는 개념 기반 수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이해가 되었는지, 이 아웃풋이 이 수업의 결론이 아닙니다. 수업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이해가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고요. 과정 중심, 이게 과정, 여기까지 이해까지 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평가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doing by think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했는가, 이해에 의한 doing이 이루어졌는가, 이해에 의해 에세이를 쓰고 이해를 바탕으로 뭐 연극을 하거나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는가, 이것을 평가해보는 게 수행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하기 위한 7번째 키워드, 탐구 질문인데요. 역량, 주도성,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하려면 당연히 수업 설계가 필요하고요. 이 수업 설계는 탐구 질문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생님도 편하고 학생들도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깊이 있는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름 선생님마다 100이면 100, 100인 100색, 1000인 1000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아주 심플하게 사고의 과정,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는 일련의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수업을 설계한다고 했고요. 특히 저는 프로세스에서, 아웃풋에서 질문을 통해서, 발문이 아닙니다. 발문은 누구 중심이에요? 발문은 교사 중심이죠. 이 질문은 학생 중심이에요. 이런 탐구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이해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 설계하실 때 여기서 어떻게 하셨었어요? 선생님께서 보통 수업 설계하시면 교육과정이나 뭐 지도서를 보시고서 이제 분석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단원 지도계, 차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수업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업하시는 것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저는 어떻게 수업하시길 권하냐면은 이렇게
탐구 질문으로 설계해서 수업하셔라. 자, 탐구 질문으로 설계해서 수업하시면 누가 좋다? 선생님이 좋아요.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덜 힘들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매우 신나요. 재밌게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탐구 질문으로 설계하는 수업을 위해서 이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탐구 질문을 개발해야 되겠죠. 탐구 질문을 개발하는 거 필요한데 우리 현장 선생님들 국도사, 수가실, 체음미영 아주 많은 과목을 가르치셔서 이 탐구 질문을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탐구 질문이 지도서에 충실히 잘 담겨 있기도 해요. 저는 이 지도서를 보시고 그 지도서에 참고해서 탐구 질문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탐구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 아이디어, 그 내용체계표 교육과정의 강론에 보시면 내용체계표가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 핵심 아이디어에 따라서 성취 기준이 나옵니다. 그 전에 내용 요소가 먼저 나오나요? 내용 요소도 나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느라고 약간 정신이 없어요. 이런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를 분석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탐구 질문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여기에 잘 담겨 있어요. 요 장학자료 한번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다른 연수 강사님께서 체험식으로 탐구 질문을 개발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과목마다, 차시마다, 시간마다 이런 탐구 질문 개발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일단 저는 인정하고, 그래도 이 느낌, 아, 내가 탐구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은 살려서 수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탐구 학습을 해나가잖아요. 탐구 질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탐구 학습이 있는데, 구조화된 탐구, 제한된 탐구, 안내된 탐구, 자유 탐구가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는 이 구조화된 탐구 또는 안내된 탐구 정도, 제한된 탐구 정도, 이 세 가지 정도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학년이나 이제 중등 이상은 또는 고등 이상은 자유 탐구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 깊이 있는 학습 탐구 질문이 시작이다라는 말, 저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탐구 질문을 하잖아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편하고 좋습니다. 선생님은 탐구 질문을 잘 설계하시고 탐구 질문을 잘 던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한테 좀 맡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매우 신나게 탐구 학습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안 하는 녀석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진정한 언더스탠딩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요거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럴 때 깊이 있는 학습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깊이 있는 학습은 어떤 학습이에요? 완성 학습입니까? 아니에요. 기반 학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리,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기반을 닦아줘야 되는 기반 학습이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이죠. 자, 어쨌든 선생님이 행복하시고 학생들도 즐거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떤 선생님께서 원을 그릴 때 컴퍼스만으로 그릴 수 있느냐라는 탐구 질문을 시작해서 쭉 몇 가지 탐구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걸 볼게요. 학생들은 토익 토론을 통해 칠판에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제작 방법을 제안했대요. 와, 훌륭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해결하고 원리, 기반을 닦았어요. 도구 제작까지. 와, 언더스탠딩까지 도달을 하게 된 셈이죠. 원을 그리기 위한 어떤 도구를 제작한다는 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탐구학습, 깊이 있는 학습, 수업 설계인 거죠. 수업 설계는 무엇으로? 탐구 질문으로 해나가면 좋다. 자, 선생님 탐구 질문 일일이 개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탐구 질문으로 수업해 나가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8번째 키워드, 개념 기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량, 주도성, 창의성, 학습파, 깊이 있는 학습, 수업 설계, 탐구 질문이 사실은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키워드의 뿌리가 되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개념 기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단편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적 이해가 강조되어야 한다.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에서 언더스탠딩까지 도달하는 그것이 바로 개념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정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과목이나 주제들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개념적 이해 또는 빅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다. 자, 선생님 지금 현재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공부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A, B, C 세 가지만 배우면 완성돼서 쓸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 공장이나 회사에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세상이 아니죠. 수많은 문제들을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기반을 닦아주는 기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빅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 빅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너무 많은 일일이 많은 과목이나 주제를 다 다룰 수 없잖아요. 그 어떤 핵심적인 그 요소들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IB 교육관 정도 이 개념적 이해, 빅아이디어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그 사고의 과정, 수업의 과정 이 언더스탠딩까지 도달하는 게 중요하죠. 인풋에만 끝나면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과제 제시형 학습할 때 그냥 팩트들이나 어떤 데이터만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실 현장에서 프로세스까지도 잘 이루어지는데 아웃풋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언더스탠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최종 목적 도착지까지의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자, 이를 위해 교과 교육 내용은 사실, 개념, 일반화 및 원리, 아이디어의 관계성을 포함하여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징어처럼 생긴 녀석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주제는 남북전쟁과 남부의 재건인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 수업 사례인가 봐요. 이 남북전쟁과 남부의 재건, 이 팩트들이 있겠죠. 사실들. 여기 있습니다. 뭐, 캔자스 유연 사태, 분리 독립, 이런 팩트들이 있어요. 이거 물론 교육할 필요 있죠. 여기서 팩트들로 인풋에서 당연히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가르치고 싶었어요? 기반을. 어떤 기반? 원리. 일반론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자유에 대한 정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이것이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거를 학생들이 언더스탠딩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서 무언가 발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와 갈등이라는 개념적 렌즈로 자유라는 개념적 렌즈, 갈등이라는 개념적 렌즈로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자유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팩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볼까? 탐구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자유와 갈등으로만 한번 이 팩트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까? 지금 제가 분석해 볼까라는 탐구 질문만 했는데 여러 가지 탐구 질문이 있겠죠. 뭐 자유와 갈등 이 두 가지 개념적 렌즈로 우리 이것들을 분석해 볼까 하면 이 프로세스에서 엄청난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교사와 학생 간의,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아웃풋까지, 여기까지 도달이 되는 거죠. 이론적 수준이면 이제 좀 고등학교, 대학교고요. 어느 정도 원리까지.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빛 같고요. 들어오는 빛 같고, 여기가 이제 렌즈 같죠? 렌즈 같고, 여기가 이제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 렌즈라고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이를 위해 교과 교육 내용은 사실, 개념, 일반화 원리, 아이디어의 관계성을 포함하여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거, 어떤 흐름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요 QR 참고하셔서 영상 공부하시면 좋고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인풋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프로세스, 이 부분이 아웃풋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 우리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어요. 2차원적으로. 어떤 사실을 배우고 그 사실을 할 수 있는 기능, doing을 할 수 있게 해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차이를 파악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의 변화를 비교한다. 이런 것들을 수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과 기능만. 여기도 보시면 이쪽이 사실, 이렇게 기능. 그래서 여기 2차원적 평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2차원적 교육과정과 수업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3차원적 교육과정과 수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실, 여기 3차원, 요게 3차원이죠? 요게 이렇게 그리면 이제 3차원이 됩니다. 3차원적 교육과정과 수업은 뭐냐? 요 부분이 사실이에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차이를, 요걸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차이를 파악한다, 요거. 파악하는데, 파악해서 그래서 뭐? 조금 더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자, 일반화된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 보니까 지리적 환경과 천연자원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초등에서는 이 정도 깊이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초등도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과 기능만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원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부분,
개념이 도입이 된다. 개념적 렌즈. 아까 요거요. 요 부분. 이런 개념적 렌즈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유와 갈등이라는 것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경제. 그게 뭐 경제로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경제, 그 다음에 환경, 관계로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 경제라는 개념, 환경이라는 개념. 우리 그 내용체계도 보시면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요소라는 게 있어요. 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내용 요소가 개념적 렌즈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비판적으로 들으세요. 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겁니다. 뭐 사실, 기능, 그 다음에 일반론, 원리. 여기에 개념적 렌즈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어설프게 어느 정도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기반 수업은 결국은 탐구학습이 돼요. 여기에서 개념적 렌즈로 들여다보면서 여기에서 개념적 렌즈로 들여다보면서 탐구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탐구 질문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수업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게 되면 학습자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념 기반 수업은 결국은 이거와 같은 말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하기 위한 9번째 키워드 기초 소양인데요. 이런 역량, 주도성, 창의성 신장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 그것을 위한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한 탐구 질문, 그리고 이것의 모든 기반이 되는 개념 기반.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3R이라고 해서 읽기, 쓰기, 세마기였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변하면서 기초 소양도 변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읽기, 쓰기, 세마기였다면 한번 써볼게요. 예전에는 읽기, 쓰기, 세마기 이거 다 R로 시작하지 않나요? 그래서 3R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언어 소양, 소리 소양, 디지털 소양. 요 디지털 소양이 좀 새롭죠. 읽기는 언어 소양에 해당되고 세마기는 수리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읽기 쓰기가 언어 소양으로, 그리고 세마기는 수리 소양, 새롭게 디지털 소양이 들어왔다. 이 세 가지 소양이 모든 교과에 투입이 돼요. 기반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기반. 이런 소양으로 이 교과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과에서 이 소양들을 또 다룹니다. 여기 보시면 언어 소양은 언어를 중심으로 텍스트 이해, 생산, 공유, 소통,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수리는 수리적 정보와 표현, 사고 방법으로 문제 해결, 소통 능력이다. 디지털 소양은 디지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 분석, 평가, 활용 능력이다.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면 AI나 코딩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도 분석하는 것, 정보를 분석해서 평가, 활용하는 것, 이것도 디지털 소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QR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 기초 소양은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됩니다. 제가 조금 놓쳤는데요. 이런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은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된다는 거, 이걸 세 가지를 갖춰야 깊이 있는 학습을 출발할 수 있다, 그렇게 감히 말하는 거고요. 자, 돌아가면 우리 결국은 깊이 있는 학습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역량과 주도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데,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고, 이 수업 설계는 탐구 질문으로 해나가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모든 게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수리 디지털이라는 기초 소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를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 9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고요. 요거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